역사, 전쟁.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놓고 벌어지는 역사, 전쟁의 한 국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아직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김구를 추앙하는 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많은가? 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우파 대통령들만이 교도소에 가는가? 왜 좌파의 김대중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바치는 이적죄를 저질렀음에도 교도소는커녕 좌파의 성지, 호남의 신으로 숭앙받고 있는가? 노무현은 600만 달러의 뇌물 혐의 수사 중 자살하였음에도 왜 여론조사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일 호감이 가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종북의 반역적 좌파 포퓰리즘의 나라로 치닫게 한 문재인은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있는가? 이 모두 다 역사전쟁, 문화전쟁에서 우파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시작된 건국전쟁이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이 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김일성 왕조는 6.25란 무력 침입이 실패하자 마만내 김일성이란 뻐꾸기의 탕난, 종북 주사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폄하가 시작되면서 역사전쟁, 문화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격하는 자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공격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공기와 같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여 공격받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점에 있는 정치가와 사법부 법관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체제가 극좌파, 김일성의 탕난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이 희박하다. 우파 내지 중도의 판사들은 우파, 중도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명예와 특권에 자족하고 법치나 우파의 이념 따위에는 거의 관심도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란 좌파 판사들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재판관이 8명 중 3명이다.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비율을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으로 약 13%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의 현재 8명, 재판관 중 3명이면 약 37.5%다. 거기에 주적을 말할 수 없다는 재판관까지 포함하면 4명이 명백히 드러난 좌파 재판관이다. 이는 좌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50%로서 그 점유율이 일반 법원 좌파 법관 점유율의 약 4배나 되는 수치다. 이는 문재인 시절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 김명수가 조선왕조 시대의 사화를 연상시키는 적폐청산이란 사법부 숙청 시나리오에 적극 동조하여 정통파 법관들을 퇴출시키고 요직의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좌파 판사들을 대거 심었기 때문이다. 본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문영배가 SNS에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김일성 뻐꾸기의 탕난, 신영복의 저술을 거의 다 읽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의 가장 왼쪽 끝에 위치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스스로 명백한 극좌임을 자백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종북 극좌 이념 실현을 위한 사법부 내 김일성 왕조의 탕난 세력이다. 좌파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념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등이라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공정한 법치보다 평등이란 신념에 충실하려 하려다 보니 모든 판결에 평등의 정의라는 그들만의 신념에 충실하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도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그가 말하는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판사들을 대개의 우파 내지 중도 성향의 판사를 지칭한 것이다. 이틀 전 충격적인 송철호 황운하 항소심 사건의 무죄 판결 주심 판사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따라서 좌파 판사들은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에도 과감해지는 것이다. 비겁한 우파 정치가나 판사들은 그저 자기 지위에 따른 특혜만 위협받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 중인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고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는가? 내란은 어떤 범죄인가?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아닌 자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일으킨 쿠데타가 바로 내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이 내란이다. 다만 성공한 내란이며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구국적 결단이었다. 전두환의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같이 궁정동 안가에 있다가 공범 혐의를 받던 참모총장 정승화를 따르는 세력과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을 따르는 세력과의 무력 충돌이었다. 따라서 12.12 사태는 정확한 의미에서 박정희의 5.16과 같은 계획적 내란 같은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상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을 좌파들의 내란 선동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전두환을 악마화한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연상하며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보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 영화나 드라마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 이만치 영화나 문학이나 예술이 사실의 영역인 역사를 오도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 좌파들은 영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기에 성공하고 역사전쟁, 문화전쟁에서 계속 좌파가 승리하는 이유다. 노무현을 미화한 영화는 변호인을 비롯하여 노무현입니다. 노무현과 바보들, 시민, 노무현,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등 무려 5편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광주 사태 영화를 치면 진압군을 악마화한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박하사탕 무려 7편 이상이 나온다. 대한민국 현대사 다큐나 영화는 오로지 좌편향 일변도이다. 이런 영화를 본 통상의 일반인들은 영화를 당연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비단 이것뿐이랴? 현대사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미화하거나 왜곡 선전한 좌파적 영화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우파적 시각으로 다큐로 만든 영화는 건국전쟁 하나만이 뚜렷이 기억된다. 얼마 전 치안 검찰총장 이원석이 현직에 있을 때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동시에 건국전쟁이 100만 명을 돌파하자 혼자 아무도 모르게 가서 관람했다는 기사도 보았다. 이러하다. 우파적 영화를 볼 때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살짝 혼자서 보고 좌파 영화는 공개적으로 같이 관람해도 당연시되는 대한민국의 문화 풍토가 바로 종북 좌파가 바로 하는 토양이 된다. 계속 문화전쟁에서 그리고 역사전쟁에서 우파가 패배하는 이유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장면을 본 원로 검사장 출신 유창종 씨는 사법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검찰 대신 세찬 좌파 태풍에 맞선 자는 사법 영웅이 아니라 학원가의 한 일타 강사가 우파 영웅으로 등장했다. 전한길이다. 공무원 학원 한국사 유명 강사가 둘 있다. 전한길과 황연필이다. 대구 출신 전한길은 영화 건국전쟁 보기를 권하고 이승만의 빛과 그림자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제자들에게 권한다. 광주 출신의 황연필은 건국전쟁을 관람 금지로 지정한다. 그는 6.25를 문재인의 국제전의 대리전이란 시각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전쟁을 기획하고 유도하고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미국의 좌파 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6.25 수정주의 역사관이자 바로 반미 좌파 역사가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계엄령은 소위 계몽령이란 명칭이 말해주듯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각성제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치란 국민보다는 그저 정치인의 사익과 여당과 야당의 정상배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이재명이란 이재명 희대의 천부적 더불어민주당 범죄 대표의 DNA를 공직선거법 가진 정치인이 위반 혐의에 나타나자 징역 상상도 1년에 하지 못하던 집행유예 2년을 일들이 선고했다. 벌어졌던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과거 수많은 대표의 범죄 행각이 공직선거법 드러나자 위반 혐의에 대해 그 징역 범죄의 1년에 단죄를 피하기 집행유예 위해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답게 법의 허점을 대법원에서 교묘히 금고 이상 악용하고 형이나 좌파 포퓰리즘과 권력이란 마약에 빠져 있는 정치가들과 대중들을 한데 올가매어 어느 정치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과 예산권의 악용으로 대한민국 사법 행정을 마비시킨 범죄자란 것.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계엄령으로 알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안다고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즐기던 이재명이 어제는 뱀의 혀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대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30% 이상의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앞으로 만일 우파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심판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6번째 우파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자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의 패배로 우파 대통령의 교도소행은 막아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극좌파들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중추 세력으로 활동적인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나섰다. 그들은 단지 젊음의 혈기만으로 극좌파 분쇄 운동의 선두에 서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반 우파 노인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 병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의 정보와 능력이다. 우파 노인들의 정보와 능력이라면 고작 카톡 대화나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20, 30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인터넷 활용이 고도화된 세대이다. 이번에 극좌 헌법재판관 문영배의 쓴세 실렸던 글을 다 확인한 것도 젊은이들의 인터넷 능력이다. 문영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의 과거 올린 글과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파헤친 것도 2030대의 활약이 컸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20, 30대의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에서의 건투를 빈다. 2025년 2월 8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기원하며 광교산 산인 감사합니다. 이호근 이호근 방송